반갑네요. 보고 싶었습니다. 저희 보니까 한 달 됐더라고요. 연기 끝난 지는.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종종 계신 것 같은데 반갑고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하면 되죠. 네, 될 때까지 하면 됩니다. 몇 가지를 좀 여쭤봐야 되는데, 저희가 작년 연기에는 이 교수님 기본서로 연기를 진행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리마인드 특강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밑줄이 다 꺼져 있고 키워드가 체크가 돼 있는 상태니까 우리가 이렇게 껐었죠. 그래서 여기 중요한 문장 이거였고요. 그래서 이런 설명들이 필요했습니다. 라고 하고 넘어갔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되게 빨리 넘어갔는데 한 3회차 이렇게 걸렸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수험서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서를 위주를 그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한 600페이지 될 텐데요. 3회차라고 나누면은 한 회차당 200페이지씩 뭐 이렇게 가고 1시간에 60페이지니까 1분에 한 페이지를 주파해야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뭐 혼자 읽어보십시오랑 뭐가 다릅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시간을 늘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시간을 늘린다. 그래서 혹시 저녁에 일정이 좀 바쁘다. 없죠, 그죠? 없어요. 어차피 전업수험생이니까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학원 쪽에다가 말씀을 나눠보니까 토요일에는 앞뒤로 강의가 있대요. 그래서 늘릴 수 있는 게 오늘하고 내일밖에 없습니다. 오늘하고 내일.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일찍 못 만났으니까 뒤로 좀 늘리면 될 것 같고요. 내일은 앞에 조금 뭐 한 1시간 정도 일찍 오는 걸로 해가지고 될 때까지 해보고 서로 쾌한 얼굴로 마무리하고, 그리고 토요일 날 뭐 한 3시간 이렇게 하고 종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기 끝났고요. 그리고 새 책이다 보니까 시간이 그래도 부족해요.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면 중요한 부분들 위주로, 안녕하세요. 중요한 부분들 위주로 갈 거고, 그리고 올해 나왔던 부분, 그리고 작년에 나왔던 부분, 뭐 예를 들어서 바이오 데이터다 이런 거 열심히 안 보겠다는 거예요. 스케일럼 플랜 열심히 안 보겠다는 거예요. 혼자 그냥 한번 편안하게 양심적으로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교수님 문장에서 보면 한 가지의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폭주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뭐 역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스, 뭐 로마 시대 이런 얘기하는 거 있어요. 그거 다 제낄 겁니다. 그거는 정말 심심하실 때 잠이 안 온다? 그럼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부분에서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요 문장 위줄 그을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강사로서 설명을 드릴 텐데 그 부분을 교수님 문장으로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맞다. 그리고 처음 보는 분들 계시니까요. 김종원이고요. 전화번호고 카카오 아이디고 이거는 이메일이에요. 이거 항상 말씀드리는 UR, 당신의 노무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쭉 당신의 노무사로서 살아가겠다 이런 마음. 그래서 우선순위는 이렇게 되는데 강의 기간 동안에는 여기를 개인적으로 선호를 하고요. 연기 때 들으신 분들은 단톡방이 있죠, 그죠? 그거 일기 시작하는 날 폭파될 거고, 일기 다시 만들어가지고 그때는 거의 뭐 세상에서 제일 빨리 답변 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남친 여친보다 더 빨리 답변 온다. 이런 상태로 단톡방 운영될 거니까 보시고, 여기는 3회차라 단톡방을 운영하기는 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카톡 주시든가 아니면 제가 늘 보통 일찍 옵니다. 일찍 와서 여기서 멍 때리고 있을 거니까 그때 그냥 오셔가지고 말씀 주시면 돼요. 그렇게. 그래서 조금은 뭐 이렇게 좀 사나워 보이게 생겼나 싶을지언정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 편히 오셔서 정말 이거 물어봐도 되나 하는 것까지 물어보셔야 돼요. 지금은. 왜냐하면 일기 가면 제가 맨날 암기하시라, 이거 외워야 된다, 이거 외우셨냐 뭐 그러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다 그런 거고요. 어찌됐건 타강사 들으셨건 어땠건 연기를 들은 분들을 전제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특강 이름이 뭐예요? 리마인드. 일깨울 뿐이다. 일깨우는 데 의의가 있다. 그래서 시간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양해를 바라고, 그리고 또 이제 너무 오랜만에 뵙고 새로운 분들 말씀을 드리면은 원래는 제가 썰을 많이 푸는 걸 좋아하는데 이해 위주인데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첫 만남이지만 조금 노잼일 수 있습니다. 그거 좀 양해해 주시고 시작을 해보시죠. 네, 그래서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오랜만에 뵙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얼굴 인식 장애가 심하죠, 그죠? 합격자 축하한 그때도 오랜만이시네요 하니까 온첨이래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온첨이셨나요 하니까 2년 들었대요.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모질하기 때문에 오랜만에 오신 분들은 오셔서 인사해 주시면 기억이 날 것 같아요. 3페이지 가셔가지고요.
들어가 보시죠. 인사관리의 형성 배경이라고 해서 역사를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문단 배가 고프면 산에서 열매를 땄다 뭐 이런 얘기니까 편하게 읽어보시고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이후에 인간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물자 또는 지금은 서비스까지 포함한다 그죠? 제공하는 주체로서 기업이 등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면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뭐라 그랬죠? 라고 해서 세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이때는 뭐였다 그랬습니까? 기업이 경쟁이 격화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만들어 놓고 물품 만들면 수요가 창출돼서 다 팔렸는데 환경이 급변하고요. 그리고 경쟁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니까 이제는 만든다고 해서 족족 팔리는 시대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을 세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 대한 내용이 여기 두 번째 문단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두 번째 문단의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그때 결정적인 요인은 자금력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기업의 경영에 3요소라고 해서 뭐 했었죠? 자본, 그리고 사물, 토지, 그리고 사람 이렇게 있었는데 객체적인 앞에 두 가지가 훨씬 중요하던 시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밑에 줄 보면 양질의 상품을 만들기만 하면 시장에서 파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 따라서 이러하였다였는데 맨 마지막 줄 가면 끝에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는 맨 마지막 줄 3페이지 상품을 만들어야 살아남을 수 있었다로 바뀌었대요. 무슨 말입니까? 의사결정이 너무너무 중요해졌다. 그러니까 인사관리도 더 중요해지게 되었더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문단 보면은 세 번째 줄, 두 번째 줄에 사이먼이라고 하는 학자가 기업의 경영활동은 의사결정의 질의 연속이며 효율성은 바로 의사결정의 질에 달려있다고 주장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곧 인적 자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관리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했었다. 그죠? 그러고 나서 그 밑에 문단에서 사람이 주도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3인공전은 뭐라고 한다 그랬냐면은 인간의 특성을 한번 봐보자 라고 해서 우리 수험서에 넣어놓은 게 뭐가 있었어요? 성비의인기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인간의 특성이 뭐가 있었습니까? 성과의 주체다, 의사결정자다, 비용이 든다, 사람을 뽑으면 인격을 가진 자다, 기업 외부와의 인터페이스다 라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인간의 특성이 이렇게 복잡하니까 관리 너무 중요하다. 인사관리 중요하다. 그럼 여기까지 또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인사관리 중요해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영학과 인사관리 여기도 편하게 읽으실 건데 경영학의 연구대상 경제활동이고 경제활동을 국가 주체로 나눌 거냐 혹은 개별 단위로 나눌 거냐 그때 개별 단위에서 뭐 군부대, 정부, 가정, 기업 이 중에서 기업을 연구하는 거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밑줄 그을 거 없어요. 그리고 그 옆 페이지 가보시면 세 번째 문단에 국가 전체 수준의 어쩌고 돼 있죠. 그죠? 거기 세 번째 줄에 개별 경제 단위 중 기업이라는 경제 단위에서 일어나는 경제활동을 연구하는 학문이 경영학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줄 한번 읽어보시면 중요한 문장이긴 한데 외울 필요는 없고요. 산업혁명 이후 생산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급속 팽창하여 비례하여 내용도 매우 복잡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밑에 줄에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경영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경영학 안에 우리가 4대 분과가 나눠져 있다. 그죠? 마케팅, 재무회계, 생산, 인사관리. 그 중에서 우리 뭐 보는 거라고요? 인사관리. 그래서 어디 위치에 있느냐 요걸 보는 거니까 외울 게 아닙니다.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그림 1-2를 보시면 기업의 경영활동 분류라고 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은 우리가 수험서에서 봤던 거랑 비슷하죠. 그죠? 뭐죠? 마이클 포터의 가치사슬 모형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거기서 기업이 마진, 이윤을 남기는 데 있어서의 활동들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가 주활동이 있고요. 두 번째가 보조활동이 있었어요. 그러면 인사관리 어디 껴있어요? 보조활동, 지원활동이 껴있어요. 그런데 이 지원활동이 왜 중요하냐면 다 사람이 하는 거니까 보조활동이든 주요활동이든 사람이 하는 거니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1-2예요. 그렇게 하는구나 라고 넘기시면 되고 그래서 6페이지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은 편하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네 번째 문단의 두 번째 줄에도 중요시 되는 것이 결국 효율성이고 그러려면
이제 넘어갈 건데 뭐라고 할 거냐? 관리 활동을 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fail이라는 학자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7페이지에 오면 두 번째 줄에 fail이라는 학자가 기상제보회관이라는 활동들을 기업이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매우 어렵고 복잡한 것이 동그라미 6번에 있는 관리 활동이고 이 관리 활동을 세분화시키면 개조지조통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관리적 차원으로 세 가지로 나누잖아요. 뭐죠? 계획, 실행, 통제 이렇게 나누는 거 그거를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7페이지의 세 번째 문단에 개조지주통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는 한 번은 읽어보십시오. 키워드만 잡아보면 세 번째 줄에 7페이지의 세 번째 문단의 세 번째 줄에 계획은 미래를 예측하고 어떻게 대처할 건가를 여기 사전에 결정하는 것이고요. 외울 건 아니지만 조직화는 실행에 옮기는 모든 자원을 동원 투입하는 일을 의미했고요. 그 다음에 지휘는 그 밑에 줄에 지시하고 진행시키는 것을 의미했고요.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목표에 부합하도록 여기 보완 내지 재설계하는 활동이었고요. 통제라고 하는 것은 평가한 다음에 그 밑에 줄 끝에 피드백 시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관리적 차원의 본질적인 의미는 피드백 루프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전에 계획하고 대처한 다음에 실행해보고 평가인데 문제가 생기면 다시 그 결과를 계획에 반영시키는 것. 그것을 피드백 루프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경영활동의 구조라고 해서 기능적 차원, 관리적 차원, 제도적 차원으로 나눠놨는데 이것은 전사적 차원에서 본 거다. 그죠? 그러면 인사관리를 나누면 어떻게 돼요? 기능적 차원은 직무관리부터 학계평 보유방이고 관리적 차원은 계획, 실행, 통제고 제도적 차원은 우리 뭐라고 나눠요? 그렇죠? 형태죠, 형태. 그러니까 그 형태를 다양한 기준으로 나눌 수 있으나 우리가 연기 때 목차 연습 한번 잡아본 건 뭐가 있었습니까? 제조업과 서비스업 이렇게 한번 나눠보자라는 게 있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민해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읽고 9페이지로 넘어가십니다. 9페이지에 넘어가 보면 두 번째 문단의 세 번째 줄 보시면 경영학은 어쨌건 기업의 여기 재현상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것 요거 나와 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체계적으로 연구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가 중요하고 이것을 답안했을 때 그대로 넣어주자라고 했었습니다. 그게 뭐라고 했냐면 기술 설명 예측 변화였어요. 그래서 기술이라고 하는 게 뭐였습니까? 기술화한다고 하는 것은 주어진 현상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 밑에 줄에 설명한다는 것은 어떤 법칙성을 찾아내는 것 다시 말하면 그 밑에 줄에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을 의미했고요. 그리고 예측은 뭐였습니까? 그 밑에 줄에 어떤 상태를 보고 여기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 그 다음 변화는 뭐예요? 예측한 결과 긍부정적인 것들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답안에 그대로 넣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교수님 책도 마찬가지고 논문도 마찬가지고 이 단계별로 써 있으니까 예시는 들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마지막 문단 가면 첫째, 둘째, 셋째 되어 있는데 편하게 읽어보십시오.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 다음에 10페이지 가셔서 인사관리의 발전 나와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시죠. 첫째 보시면은 인간의 행동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본질상 변화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까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종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둘째 보시면 복잡한 현상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 논리는 무엇인지에 대한 현상 인식의 방법을 터득할 수 있다. 셋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이전에 어떠한 아이디어가 동원되었는지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론사 관리사를 한번 돌아볼 거다. 당위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차별화될 문장 없어요. 편하게 보시는 구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관리사인데 여기 뭐 피라미드랑 뭐 우리나라 머슴, 노비제도 편하게 읽어보시고 세 번째 문단 11페이지의 맨 마지막 문단 인사관리의 현상은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죠. 그죠? 요것만 한번 편하게 읽어보시고요. 집에 가셔서 12페이지에 오셔가지고 여기까지 우리 아는 거예요. 표 그려놨는데 그림 두 번째 줄 보시면 인사관리는 본질적으로 일과 사람 간의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인사관리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를 직무라고 했었고요. 그럼 이 직무에 대해서 그 밑에 문단에 여기 중요한 문단이 있어요. 직무가 변화될 때 혹은 사람이 변화될 때 인사관리가 변하게 되는데 여기를 좀 봐주십시오. 직무 내용이 변한다는 것은 기술의 발전으로 직무 구조가 변화되고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사람의 기능 내지 능력이 변화됨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언제 많이 쓸 거예요?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직무 관리를 이야기해야 될 때 그때 쓸 거지 않습니까? 기술 환경이 변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전문화의 정도라든지 인력 수요의 정도라든지 다 변할 거니까 그렇게 되면 직무 구조가 변할 거고 그럼 직무 구조가 변한다는 말은 자격 요건이 변할 거고 그에 따라서 다시 학교평 교양 변할 거고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구나 보시면 되고 그 밑에 문단에 직무뿐만 아니라 두 번째 줄에 사람이 변화하는 경우에도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거 많이 했어요. 관리자의 의식 변화 이거 뭘로 봤었죠? 맥그리거의 X론적 관점이냐 Y론적 관점이냐에 따라서 관리의 성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변화할 때 노동자의 기업 및 직무에 대한 기대의 변화 이거 워라밸을 챙기기 시작한다든지 근로생활의 질을 챙기기 시작한다든지 혹은 개인주의가 점차 나아간다든지 또 뭐가 있었습니까? 심리적 계약의 모델이 변화한다든지 옛날에 뭐였어요? 관계적이었는데 지금 뭘로 간다고요? 거래적으로 가는데 핵심이 이제 뭐 하자 그랬죠? 균형으로 관리하자 이런 이야기 했었다 그죠? 1, 2때 또 볼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밑에 이러한 환경들이 변화하면서 다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고 우리가 두 개 봤어요. 상상기술의 변화, 종업원의 기대 수준의 변화 이렇게 봤었다 그죠? 그래서 이 정도구나 보시고요. 그 다음에 13페이지는 우리 뭐 이야기할 거냐면 혹시 모르는 불의의 타격을 대비하자라는 입장이에요. 우리가 노사관계 파트에서 고시원에서 뭘 다 보죠? 노사관계 발전 과정이라고 해가지고 전제적이다, 온전적이다, 협의 근현대다, 민주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지금 여기 표 1-1에 뭐라고 하냐면 사용자와 종업원 관계의 발전이에요. 우리가 노사관계의 광의가 뭐였습니까? 종업원, 노동조합. 그 중에 협의가 뭐였어요? 집단적 관계인 노동조합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럴 리는 없다고 봐요. 없다고 보는데 만약에 사용자와 종업원 그것 쓰려고 하면 사실 여기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외우기 싫으면 어떻게 하냐? 집단적과 발전 방향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사관계 파트에서 외우는 거에서 주어 바꿔가지고 쓰면 돼요. 그렇지만 여기 특강에서는 한번 보자 그런 겁니다. 간의 수공업 되어 있죠. 그죠? 표에. 이게 중세시대에 의미합니다. 한 1800년도까지 중세시대에 의미하고요. 여기 산업혁명 초기 시대니까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 정도 잡으시면 될 거고요. 산업화 진행 시대니까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인 거고 후기 산업화 시대니까 20세기 후반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놓고 외우기 싫은 분들은 요거를 들으시면 돼요. 간의 수공업이 가부장적이에요. 원래 노사관계 뭐부터 나와요? 전제적 노사관계 나오고 온정적 나오죠. 그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가부장적, 위계적 그리고 정의에 의한 관리라는 온정주의가 이때 중세 때 있었고 그 다음에 산업혁명 초기 시대 때 전제적 인사관리가 들어왔구나.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초고강도에 착취하는 그 문화가 있었던 거 12시간 막 16시간 이렇게 근무하던 거 협의는 뭡니까? 논의하겠다. 그 다음에 민주라고 하는 건 뭐예요? 대등성을 가지겠다. 요 이야기 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노사관계에서 외운 거 쓰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온 김에 한번 읽어보면 두 번째 문단 가셔서 산업혁명이 중요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의 네 번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산업혁명은 생산기술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고 직무구조, 사용자 종업원 관계, 노동시장의 구조 등 많은 분야에서 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문단에 보면 산업혁명 이전 중세적 간의 수공업 할 때를 보면 두 번째 줄에 5명에서 20명 정도 규모가 작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줄에 가족제도에서 나타나는 가장과 가족 구성원의 관계와 유사하였습니다. 그게 뭐가 있냐면 그 밑에 줄에 가장은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전제적인 지배 형태를 보여주면서도 또 그 밑에 줄에 생계 유지 및 보호라는 의무와 관련되는 기능을 항상 해왔더라 라는 게 간의 수공업 때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문단에 보시면 공장 종업원이 두 번째 줄에 갖추고 있었던 기술 수준이 매우 낮아서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이 매우 낮았고 급여도 열악하였다.
공장주는 종업원에 대해 절대적인 권한 행사를 통해 권위주의적이고 전제적인 지배를 할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온정적이다는 말을 그 페이지 맨 끝에 보시면 부권적 은혜라고 하는 형태로 복리후생을 했었습니다. 무슨 이슈가 있으면 대소사가 있으면 좀 일찍 가라 하는 정도. 그 다음에 14페이지 보시면 산업혁명 일어나면서 완전히 바뀌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유럽에서는 봉건제도 했었잖아요. 그때 소장농 하면서 성 샤토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 지대받아 먹으면서 이들을 다른 봉건으로부터 보호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도시에 공장들을 세워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봉건주의로 있었던 그 지대랑 성이랑 다 팔고 그 자본을 가지고 도시로 가죠, 그죠? 그러면서 정착 노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어떻게 돼 있었어요? 원래 이랬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온 거죠. 근데 우리가 맨 앞 페이지에서 뭐라 그랬었냐면 그때는 새 법칙, 만들면 수요가 창출된다. 중요한 것은 생산 설비를 만들기 위한 자금력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노동 착취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여기서 쭉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간단하게만 좀 보면 14페이지의 네 번째 줄 보시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품질 수준의 제품을 생산하였고 기계를 통한 대량 생산 체제가 가능해졌습니다. 규모가 어떻게 됐느냐? 그 밑에 한 세 번째 줄 내려가 보시면 규모는 확장되어서 100에서 200명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똑같은 얘기예요. 만들기만 하면 팔 수 있는 시대였으나 점차 시장에서 제품 경쟁이 불붙게 되고 하루빨리 좋은 기계를 구입하려고 하다 보니 그 밑에 줄에 자금 압박에 시달리게 되고 자금 압박 때문에 그 밑에 줄에 인건비를 줄여서 자금 조달을 하려고 하고 노동 착취를 때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줄 끝에 착취적이고 전제적인 지배 형태를 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줄에 전제적인 건 유지가 되었는데요. 규모도 늘고 돈이 없다 보니까 보호 기능은 약화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들이 많이 생겼겠죠. 그래서 그 밑에 문단에 맨 마지막 문단 오셔가지고 변화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여기 두 번째 줄에 기업 경영의 경쟁력이 공장 확장 및 새로운 기계 도입만으로 확보되기가 점차 어려워졌기 때문이고 그 이유는 외부에 있는 고객들의 욕구가 다양해졌기 때문이고 그래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해야 돼요. 그럼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누가 창출해요? 결국 사람이 창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전제적인 노동 착취만으로는 경쟁력을 가져갈 수가 없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줄을 보면은 과거에서는 경쟁력의 주체가 새로운 기계 도입 자금력이었는데 종업원으로 바뀌어가게 되었다. 이걸 우리가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에서 뭐라 그럽니까? 패러다임이 변화했다. 비용 관점에서 이익 중심적 관점으로 우리 인적 자원을 달리 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다,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보면 직능 수준도 향상되고 의식 수준도 높아졌더라. 그러면서 그 밑에 문단 쭉 읽어보시면 이때 노동조합이 태동하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노사관계 파트에서 있는 역사와 동일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문단에 두 번째 줄 보시면은 후기 산업화 시대에 들어오면서 종업원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기업도 이러한 종업원의 목소리를 기업 경쟁력 확보 내지 유지를 위해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미리 느껴주셔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인사관리 이제 며칠 동안 쭉 보고 일기 때 쭉 볼 건데 절대 노동법의 관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소리 왜 듣는다고요? 지가 돈 벌려고, 지가 경쟁 우위 가져가려고, 기업이. 그래서 우리도 항상 사고를 그래도 규모가 한 150명 정도 되는 기업의 대표님이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원래 이제 좋은 사람들이니까 계속 퍼다줘야지, 행복하게 해줘야지 라는 마음이 들 것 같지만은 실제 현실에서는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당장 이익 유보금이 줄어들고 곧 있으면 현금 유동성이 박살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감을 잡고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페이지의 세 번째 문단 보시면 유사한 것으로 민주적 인사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적과 비교를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줄에 협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협의는 하지만 최종 의사결정은 기업주 스스로 내리는 데 비해서 민주적 인사관리 형태의 기업에서는 기업 경영의 크고 작은 일에 대해 기업주와 종업원이 동수의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을 행하는 것이다. 요거 뭐라고 우리 보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경영참가 보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보시는 거죠? 의사결정 참가. 요거 보시는 거고요. 거기에서 우리 두 가지 보시잖아요. 노사 협의회 그리고 노사 공동 결정제도 이렇게 보시는 거지 않습니까? 노사 공동 결정제도는 브리타로 나왔었죠, 그죠?
그때가 좀 이제 슬픈 문제이긴 했는데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크게 문제될 건 없었고 요거 이제 올해는 뭘로 준비한다고요? 노동이사제 이런 거를 한 D급, E급 정도로 준비를 해놓자라는 거고 여기 보면 기업주와 종업원이 동수의 대표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종업원이 동수인 게 뭐예요? 이게 노동이사인 거죠. 노동이사.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기업주와 노동이사가 모인 게 그게 이사회일 거고요. 그거를 동수로 가져가는 게 노사공동결정제도일 거고요. 그런 느낌이더라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하고 있는 게 밑에 문단이니까 편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론사 여기부터가 이제 외울 게 좀 나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입니다. 과학적관리법이랑 인간관계접근법 3.2 이론사 가져가지고 두 번째 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론적인 틀은 인사관리의 기본 구성 요소인 일과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며 작업장에서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직무 사람 간의 이상적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출발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생산성 향상에 대해서 둘이 다르게 봤다는 거예요. 과학적 관리법도 뭐 하려고 한 거예요? 생산성 향상. 인간관계 접근법도 뭐 하려고 한 거예요? 생산성 향상. 종업원의 행복을 위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둘에 대한 접근이 달랐을 뿐이다. 이렇게 가져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7페이지 첫 번째 줄 보시면 그 두 가지 모두 생산성 향상이라는 인사관리의 목적인데 무슨 목적이에요? 명확히 말하면 경제적 목적인 거죠. 그죠? 경제적 효율성을 어떻게 달성할 거냐가 우선시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적 효율성만으로는 안 되겠네라고 하면서 인적자원관리가 사회적 효율성도 달성해야 담보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문단 보시면 기업의 치열한 경쟁 상황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제 자원을 목적 지향적으로 동원, 활동하도록 요구하게 되었다. 이걸 우리가 다른 이야기로 전략적 접근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중에 반의의 자원 기반 관점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해보면 급변한다, 무한 경쟁이다, 환경 변화가 급심해지면서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가며 쓰는 것 자체가 여기 있는 걸 압축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들어가며인 거죠. 그죠? 보겠습니다. 기계적 접근 되어 있는데요. 요거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면 예,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뭐였냐면, 이제 우리가 항상 어떤 제도를 이야기할 때 정반합의 관계였기 때문에 그 이전 거를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과학적 관리법이니까 그 전에 뭐예요? 비과학적 관리를 했더라라는 거예요. 그 비과학적 관리의 가장 큰 게 뭐였습니까? 그때도 한 개의 부품에다가 똑같이 임료를 줬어요. 그에 따라서 돈을 줬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성과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개인 성과급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중에서도 뭐예요? 단순 성과급 이렇게 과거를 부정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게 했었어요. 언젠가 그렇게 했었어요. 한 달 됐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랬었는데 왜 불신이 있었습니까? 10개 하면은 10달러 준다고 해놓고 맨날 10개를 잘 하니까 이젠 이건 10달러가 아니다. 이건 8달러고 12개를 해야 10달러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마음대로 바꿔왔다는 거예요. 뭐를? 임률을. 임률이 뭐예요? 임금, 단가. 이렇게 했었죠. 그죠? 그래서 테일러가 부유한 집안이었죠. 그죠? 청교도 집안이었고, 아빠는 변호사였고, 대보뱉고, 돈이 많았어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나도 변호사 돼야지 해가지고, 어디에 합격합니까? 하버드대학교 법대에 합격을 해요. 근데 그때 등이 뭐였습니까? 가스등. 그래서 확 밝아지고, 확 어두워지고. 너무 열심히 공부하니까 눈이 날아갔어요. 그래서 의사가 뭐라 그래요? 계속 공부하면 눈 실명돼요. 그러니까 눈이 중요해요? 변호사 중요해요? 눈이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대학교 안 가죠. 그러고 나서 이제 본인의 어떤 그 아버지의 인맥들, 이 꽂아준 회사를 가요. 그러다가 견습생 좀 하다가 딴 데 또 가죠. 그게 어디야? 미드베일 찰광회사. 거기 가니까 본인 똑똑한 애다 보니까 승진을 빨리 해요. 근데 또 공장장이 대표랑 싸워가지고 튀어요. 그래서 공장장이 됩니다. 그죠? 전사적으로 보는 거예요. 회사를. 그러다 보니 그 비과학적인 부분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특강에서 그냥 곁다리 얘기하는 거예요. 슈미트라는 근로자를 댔고 야, 우리 한번 실험 좀 해보자 라고 해서 시간 동작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삽을 가지고 이렇게 파는데 팔 때 어떤 각도로 파고 그래서 어디까지 옮겨놓고 휴게 시간을 어떻게 가지자 이런 걸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작업 조건을 연구한 거죠. 시간 동작 연구를 하면서. 그럼 뭐가 만들어져요? 표준적인 작업 조건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이것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뽑게 되겠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과학적인 선발,
해요. 그리고 알려줄 거예요. 훈련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뭐가 나타나요? 표준적인 작업량 1일 목표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걸 달성했어요. 잘한 애잖아요. 그럼 더 달성했대요. 더 잘했잖아요. 뭘 주죠? 차별 성과급제를 주자. 라고 하니까 이전보다는 훨씬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네 라고 된 거죠. 우리가 이것을 뭐로 외웠어요? 양조차선장이라고 하는 두 문자 따가지고 과학적 관리 원칙 5가지 이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리마인드 해보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 동그라미 1, 2, 3, 4 보시는데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첫 번째 줄에 표준이 없었다. 그 밑에 줄에 지시를 경험과 주관에 의해서 했다. 동그라미 2번 유기적인 조정이 불가능했다. 동그라미 3번 여기가 핵심이었죠. 그죠? 목표 생산량에 대한 계획이 없어서 조직적 태업이 만연하였다. 동그라미 4번 성과급제에 대한 불신으로 능률 향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나오면 요거 다 적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넘어가 보시면 첫 번째 줄에 테일러가 조직적 태업이 성과급제에 대한 불신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라고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한 5번째 줄 가보시면은 작업자는 책정된 임률이 계속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성과를 높이려 하지 않기 때문에 작업장에서의 성과 증가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장을 쓸 여유가 되시면 써주시면 답안은 풍부해집니다. 그래서 그 밑에 줄 보면 객관적인 방법으로 잘하자라고 하면서 동그라미 1, 2, 3, 4 되어 있는데요. 동그라미 1, 적정한 하루의 성과 수준 이걸 우리가 표준 작업량이라고 외웠습니다. 그래서 량이었고요. 동그라미 2번 표준적인 작업 조건의 조 해서 양조 이렇게 외웠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 4를 묶어서 차별 성과급 이렇게 외웠고요. 그럼 양조 차까지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 하셔가지고 과학적 선발 및 훈련 이렇게 했었고요. 책에서는 1, 2, 3, 4 했으니까 과학적 선발 및 훈련. 동그라미 6이 직장제도였습니다. 직장제도. 직장이 뭐였습니까? foreman, 그러니까 오야지, 십장. 그러니까 작업장의 우두머리를 의미했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선발도 하고 훈련도 하고 감독도 하고 다 했었는데 이것을 분화시켰다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분업의 원리. 이런 이야기 했었다. 그죠? 그래서 양조차 성장 외워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게 그 밑에 보면 문단이 길게 나와 있을 거예요. 동그라미 4번 밑에. 이게 양조차선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아실 내용이라서 쉬워서 키워드만 잡죠. 동그라미 1번 보면 적정한 하루의 성과 수준이었으니까 이것을 동그라미 4번 밑에 적정한 하루의 성과 수준이란 비교적 우수한 작업자가 달성할 수 있는 작업량이고요. 그 밑에 줄에 시간 동작 연구를 실시하였고요. 그래서 그 밑에 줄에 합리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되 도달할 수 있는 여기 표준적인 성과의 크기를 계산하였고요. 표준적인 작업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뭐라고 해요? 표준화는 통일화라고 했습니다. 통일화. 필요한 제조건을 최적으로 유지하는 것, 통일시키는 것. 그 다음에 성공에 대한 보수란 하루의 과업량, 표준 작업량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때 높은 임금을 준다는 것. 이것을 차별성과급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문단 가셔서 장점인데요. 노사 쌍방의 만족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해서 기업 측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작업자가 성과급에 대한 불신을 없애고 높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노력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라는 건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깔려 있는 거예요. 이 동기부여를 뭘로 보는 거예요? 경제적 인간관으로 보는 거다. 그죠? 경제적 보상이 중요해. 요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작업자의 입장에서는 명확한 표준 노동량을 제시받음으로써 업무진적 상황을 측정할 수 있고 여기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밑에 줄 보면 높은 생산성 향상이 나타났다. 그래서 기업 측 좋고 종업원 측 좋은 요것을 뭐라고 합니까? 고임금 전업무비의 실현. 요거 이야기했었다. 그죠? 임금의 상승폭보다 생산성의 상승폭이 더 크다면 둘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값을 얻어낼 수 있겠네 라고 했었어요. 요 책에 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고 19페이지의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두 번째 문단의 6번째 줄 아담 스미스가 주장했던 분업의 원리 이것도 키워드로 하나는 가져가자 라고 했었죠. 그죠?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 둘 다 미국에서 하시면 안 돼요. 괜히 없어 보입니다. 그죠? 18세기예요. 18세기.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그러니까 19페이지의 두 번째 문단의 밑에 세 번째 줄, 테일러는 작업자가 수행하는 일을 가능한 한 분업화시키는 것이 효과적이고 기계를 동원할 경우 당연히 성과가 높아진다. 두 가지 키워드 들어있는 거다. 그죠? 첫 번째는 직무 설계에서 전문화. 이거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계를 동원할 경우니까 기술 시스템을 중시한 거다. 그죠? 그래서 키워드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기계적 접근의 내용이라고 해서 첫째라고 세 번째 줄에 직무는 가능한 한 전문화 되어야 한다. 그래서 좀 내려가 보시면 뿐만 아니라 작업이 분할되면 기술을 습득하는 데 드는 시간이 훨씬 단축된다. 이거 뭐예요? 교육훈련 비용의 감소, 적응 비용의 감소인 거고요. 그 다음 그 밑에 줄에 전문화는 작업자의 대체성을 높인다라고 되어 있죠. 대체성을 높인다가 기업 입장에선 뭐였어요? 인력 유연성의 증가라는 것과 동일한 얘기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그 밑에 읽어보시면 어쩌고저쩌고 사람들을 구하기가 편하다 였죠. 그죠? 이거 뭐예요? 확보 비용의 감소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기계 역할을 높이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려면 잘해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다라면서 20페이지의 네 번째 줄에 표준화된 수준이 유지되어야 한다. 둘째, 인간은 생산의 한 요소다. 보고요. 그 밑에 문단에 보면 경제적 동물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작용이 좀 나타났어요. 그죠? 그 부작용이 맨 마지막 문단에 가보시면 첫째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화 축으로 작업자들의 일에 대한 자긍심이 상실되었다. 요거 결국 뭐라고 이야기해요? 21페이지의 첫 번째 줄에 노동소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 이 노동소외다라고 하는 것을 답안에 뭐라 적자 그랬습니까? 생산 과정으로부터의 소외, 생산 물로부터의 소외, 유적 인간으로부터의 소외로 인해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봤었습니다. 일기 때 다시 할 거긴 한데 요거를 합쳐서 노동소외 이렇게 볼 거거든요. 그래서 답안에 그냥 괄호 해가지고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적자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수업을 처음 오신 분들은 이 특강의 특성상 연기 때 이야기한 것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일기 때 어차피 똑같이 설명할 거니까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둘째라고 되어 있어요. 기계적 접근은 작업장에서의 인간 행동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가지고 있죠? 비합리성. 그래서 그 비합리성을 설명할 수가 없었다라 이런 거였습니다. 조금만 더 보시면 노동소외잖아요. 혹시 몰라서 저 보십시오. 안 할 건데 알아만 두세요. 이 생산 과정으로부터의 소외가 우리 뭐라 그랬습니까? 옛날에는 땅을 빌려가지고 경작을 해가지고 벼를 얻었어요. 그러면은 지대라고 하는 걸 뭘로 줘요? 벼로 줘요. 그리고 내가 갖는 건 벼예요. 뭐예요?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얻은 수확물이에요. 그러니까 뿌듯하죠, 그죠? 그리고 그것을 어디다 팔아요? 시장에다가 팔아요. 그래야 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 이 일을 하면서 자긍심,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가 용이했어요. 왜요? 직무의 완전성이 높죠, 그죠? 1부터 100까지 자기가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는데 일을 하면 할수록 이게 안 되니까 소외되더라. 이걸 노동소외라고 해요. 일을 하면 할수록 소외되더라. 그럼 여기서 나중에 뭐까지 나아가는 거냐면 인간 소외까지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회주의나 마르크스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간 소외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것 때문인데 그럼 이게 왜 나타나는지를 보니까 이것을 만드는 계급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주아 계급이 있고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이 기업을 경영하는 데의 합리성을 이전처럼 가져가면 안 된다. 해방적 합리성을 가져가야 된다. 왜냐하면 인간 대 인간이 대립하기 때문이다. 계급적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급진적인 해방적 합리성이라고 해서 뭘 전복시키자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건데 이거 지금 왜 하는 거냐면 우리가 인간관계
관리, 그 이후에 무슨 접근법을 많이 볼 거예요. 성과주의 접근법, 뭐 전략적 접근법, 뭐 시스템적 접근법. 그 중에 안 보는 게 하나가 있어요. 노동지향적 접근법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수험서에도 한문단어로 나와 있고 교수님은 거의 뭐 이만히 나와 있어요. 안 볼 거예요, 안 볼 거. 근데 혹시나 싶어서 특강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합리성은 기업의 입장이 아니라 종업원의 입장으로 가야 된다. 합리성의 방향이 틀려지죠. 그죠? 그걸 우리가 해방적 합리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노동지향적 접근법을 쓸 일이 만약에 있다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우셔도 되는데 만약에 있을 것 같으면 그럼 그냥 이런 논리구나. 그래서 종업원의 입장에서의 합리성, 동기부여, 사회적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근원이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치우세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어차피 아무도 못 써요.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인간관계적 접근 이렇게 보시는데요. 이거는 왜 그런 거였냐면 테일러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너무 생산성이 뛰어나니까 행복해졌겠죠. 그러니까 이거 나만 알면은 이건 거의 제약이다 라고 해가지고 컨설팅 회사를 하나 차리죠. 그러고 나서 초반에는 돈도 안 받고 그 컨설팅을 해주고 댕겨요. 그래서 인간관계적 접근법에 이 호송 공장에서도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을 하고 있었다 그죠? 근데 생각보다 생산성이 안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외주 컨설팅을 맡기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한 사람이 뭐예요? 메이오와 레슬리스버거가 연구를 4단계로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단계 때 누가 했다고요? 부시와 바커. 이렇게 이제 외우시는 거였다 그죠? 그래서 그때 이 4가지의 연구를 외우실 때 형식이 있었어요. 형식. 첫 번째 뭐였습니까? 누가 했는가? 언제까지는 외우시면 좋은데 바라진 않고 누가 했는가? 두 번째, 무슨 연구를 했는가? 그래서 그 연구의 결과가 뭔가? 그래서 얻어낸 시사점이 뭔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안 볼 거라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뭐예요? 조명 같은 경우에 누가 했다고요? 부시와 바커가 했어요. 뭘 했어요? 조명과 생산성 간의 제 관계를 밝히려고 했어요. 그럼 조명은 뭐가 있어요? 적정 조도라는 게 있어요. 너무 밝으면 안 되고 너무 어두우면 안 돼요. 근데 실험을 했더니 계속 생산성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 변화값을 환원시켜도 증가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죠. 그럼 결론이 뭐예요? 조명 하나만으로는 이 생산성과의 제 관계를 밝힐 수가 없구나. 이렇게 외우자 그랬죠. 그죠? 그럼 그 뒤에 뭘로 가는 겁니까? 조명뿐만 아니라 이때부터 메이어와 레슬리스버거가 했는데 모든 근무 조건을 한번 변화시켜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 이렇게 외우시는 거다라고 봤습니다. 키워드만 좀 잡아보면 두 번째 문단에 인간관계적 접근은 20년대 미국의 시카고 근처의 한 전화기 제조회사 호성 공장에서 연구고요. 그 밑에만 넘으시면 과학적 관리법 했는데 두 번째 줄에 생산성 측면에서 만족스럽지 못했다 되어 있고요. 바로 조명 실험 가셔가지고 조명이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히려고 했고 부시와 바커라고 되어 있죠. 그죠? 부시와 바커가 했고 넘어가셔서 동그라미 1번 되어 있을 거예요. 조명이란 작업 능률,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작은 요인이다. 그래서 이것만으로 알 수가 없다. 밑에 줄에 불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추가 연구했다. 계전기 조립 실험 되어 있죠. 그죠? 앞 글자 따서 쪼개면 배가 나온다. 쪼개면 배. 그래서 첫 번째 줄 보시면 메이오가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줄에 여성 작업자 6명이었고요. 여성 작업자 6명을 어떻게 모았다고요? 둘 추천받아가지고 그 둘한테 나머지를 모아와라 라고 했다고요. 그러다 보니 우호적인 분위기가 있었겠죠. 뭐가 있냐? 세 번째 줄에 모든 조건을 변화시키면서 작업 능률의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동그라미 1번 바로 가시면 돼요. 그것까지 외우고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밑에 줄에 작업자 2명을 추천받고 그 밑에 줄에 그 각각이 2명씩 추천하여 6명으로 구성되었으니 그 밑에 줄에 우호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고요. 동그라미 2번 추천도 받았겠다. 다 모여가지고 교수님이 와가지고 지켜보겠다라고 하다 보니 두 번째 줄에 자기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동그라미 3번 감독자가 없었고 스스로 작업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동그라미 4번 공동의식과 협력적인 태도가 형성되어 있었고 옆에 가시면 비공식적인 리더가 존재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결과. 그래서 그 밑에 줄을 보면은 작업자들의 심리적인 변화가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는 뭐였어요? 작업장의 경제적인 조건이 더 중요했는데 인간의 심리적인 부분이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이제 메이어가 너무 기뻐가지고 공중대기 두 바퀴 돈 다음에 면접 실험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그걸 뭐 얼마나 합니까? 전 인원 대해서 2만여 명에 대해서 3년 동안 쭉 하는 거죠. 그게 양가로 3번 면접조사고요. 그리고 이 면접조사 가기 전에 수험사에는 뭐가 있었어요? 관찰 오류가 있었죠, 그죠? 호선 효과. 이거 뭐였습니까? 남이 나를 지켜볼 때 나는 평소와 다른 언어, 행동의 순화를 겪는, 그래서 왜곡 현상이 발생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관찰 효과, 호선 효과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행동이 관찰될 때 본인의 언행을 순화, 왜곡하는 것, 이런 거였다, 그죠? 그 다음에 면접조사 가셔가지고 심리적 측면을 중점적으로 조사 2만여 명 3년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뭘 물어봤냐? 상사의 감독 방법 어쩌고저쩌고를 물어보면서 한 가운데쯤 가보시면 종업원의 감정이 작업에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파악했고요. 그에 따라서 두 가지가 있대요. 개인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집단의 측면이 있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단 끝에 가보시면 집단의 사회적 조건에 따라서 더 크게 반응한다라고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개인의 심리적 조건. 근데 그게 개인, 집단 나눠져 있고 집단이 더 중요하니까 집단을 봐야겠다라고 해서 배전기 전선 작업실을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 보시면 사회적 재조건이 작업 능률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배전기 전선 작업실을 대상으로 관찰 연구를 하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14명 정도 외워두시고요. 그 밑에 보면 자주적인 비공식 조직의 존재였고 이것이 생산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집단 규범 내지 도덕률이라고 하는 거. 너무 열심히 일하면 안 된다. 너무 튀면 안 된다. 이런 것들. 그것을 도덕률이라고 했고 집단 압력 규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 2, 3, 4 넘어가고요. 그 밑에 문단 도덕률은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데 그 끝에 인간에게는 사회적 요인이 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줄 동그라미 1, 2, 3, 4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1번 사회적 능력이 중요하다 되어 있고요. 동그라미 2번 비경제적 보수 내지 보상이 매우 중요하다. 동그라미 3번 직무 전문화가 결코 가장 능률적인 직무 형태가 아니다. 적정 수준이 있더라라는 거고 동그라미 4번 집단 성원, 구성원으로서 반응한다. 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할 건데요. 25페이지의 첫 번째 줄 보시면 인간관계 접근법은 즉 작업장에서의 물리적인 작업 조건을 작업자의 심리적 사회적 조건보다 덜 중요하게 간주한 것이다. 그래서 심리 사회적인 조건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문단 두 번째 줄 사회적 동물로 보았다라는 거고요. 결국 뭐 잘하자는 거예요? 비공식 조직 관리 잘하고 그리고 비경제적인 보상 챙겨주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1, 2, 3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전문화되어서는 안 되겠다. 동그라미 2번 사회적 재해 조건에 대한 관리 그 밑에 줄에 비공식적인 조직의 존재 관리 동그라미 3번 보시면 비경제적인 보수의 중요성 인식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셔서 단점, 비판이 뭐가 있느냐라고 26페이지에 표 밑에 두 번째 줄 비판이 있었다. 첫째, 비공식 조직이 존재하느냐에 대한 의문과 둘째, 노동조합이 반발했는데요. 왜 반발했냐? 그 밑에 줄 보면 주 관심사인 급여와 같은 경제적인 보상을 등한시하는 듯한 인상이라고 해서 그 문단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탕 발림 인사관리라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전략적 접근까지만 하고 잠깐 쉬면 될 것 같아요. 발생 배경 보시면 전략적 접근 어떻게 되어 있는데 요거 결국 뭐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환경이 급변하면서 이야기하는 건데 그 환경의 급변을 두 가지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였다. 그리고 경쟁이 급격하게 심화되었다. 이렇게 봤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요거는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라고 한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급변 환경을 두 개로 나눈다 그랬죠. 기술도 급변했더라. 기술 급변하는 거 우리 뭐라 그랬어요? 기술이 급변하면 직무 구조가 바뀌고 자격 요건 바뀌고 학교평 보유방 다 바뀌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했었고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었다고요? 경쟁의 심화였어요. 이렇게 두고 그래서 원래는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 전에 뭐 과학적 관리냐 인간관계 접근법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전략적 접근법이 나오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뭔 이야기를 했냐면
전략이라고 하는 게 원래 군사병법에서 유래한 건데 싸워서 이기기 위한 사전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략 경영은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전략 경영은. 그렇죠. 내부 환경을 분석해서 경쟁 우위를 창출 유지하기 위한 사전적 계획, 실익 통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럼 이때 이건 안 적더라도 답안에 뭔 적어야 된다 했냐면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는 적자. 요거는 적으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죠? 요거 뭐라고 했습니까? 기업의 전략 경영이니까 전사적 전략의 수립, 실행, 통제라는 과정을 거치겠죠. 어떻게든 에 있어서 인사관리상의 제 이슈를 실시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감을 잡아야 될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전반적인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를 잘 하려면 우리가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아까 뭘 뽑아냈었어요? 세 법칙에서 넘어왔다. 혁신적 아이디어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적 자원이 중요해졌어. 요 이야기 했거든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랬죠? 비용 중심적 관점에서 이익 중심적 관점으로 변화하였습니다. 뭘 보는 거에 있어서요? 인적 자원을 보는 거에 있어서. 근데 이때 보시면 이해가 됐건 뭐 이해가 됐건 사전적 계획을 설정하는 거 아닙니까? 계획을. 그럼 계획을 설정할 때 지금 이거 다 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업 외부를 보는 거예요? 내부를 보는 거예요? 내부를 보는 거죠. 인적 자원에 대한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업 외부를 보는 관점이 하나가 있다 그랬어요. 이거 연기 때 뭐였죠? 산업 구조론적 관점이 있더라. 요거 기억나십니까? 그죠? 그건 뭐였습니까? 우리 1차 하신 분들 기억해 보시면 마이클 포터의 5포스스 모델에서 우리가 공급자가 어떠냐, 대체제가 어떠냐, 소비자가 어떠냐, 경쟁 상황이 어떠냐, 진입 장벽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매력적인 산업군이 정해지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산업군을 미리 정하고 거기에서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뭘 쓴다고요? 마이클 포터의 5포스스 모델을 쓴다고요. 그거는 내부를 고려하지 않았다고요. 그죠? 그래서 그 관점을 우리가 산업 구조론적 관점이라고 했고 여기에서의 자원은 좀 등한시됐다. 그죠? 그러니까 자원의 이질성, 비이동성 이런 걸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산업이 매력적인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고 전략을 결정짓는 건 결국 뭐예요? 기업 외부의 산업이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마이클 포터의 모델을 쓴다.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것만으로 망한 회사가 너무 많더라라는 거예요. 너무 많더라. 대표적인 산업이 핸드폰인데 핸드폰 망한 핸드폰 회사 있죠. 그죠? LG, 초콜릿폿 이런 거 하다가 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서는 안 되구나 라고 해서 나온 게 뭐예요? 내부 역량 혹은 자원 관점이었다. 그죠? 그럼 여기서 보십시오. 내부 역량 혹은 자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항상 인사관리에서 자원을 인적 자원으로 보지만 물적 재무적 자원도 있죠. 그죠? 얘들 항상 특성을 뭐라 가져간다고요? 유한하다.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배분하는 뭐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있다. 우선순위. 그래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리가 돈이 되게끔 활용할 거야. 이렇게 봤거든요. 그럼 우선순위를 판단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 그 기준을 가지고 결국 그 기준을 인사관리상의 자원이 이것을 자원을 흡수할 수 있는 훌륭한 자원이야 라고 하는 기준을 뭘로 본다고 그랬어요? 여기가 바니의 자원 기반 관점이었다고 그죠? 그러면 여기가 중요한데 요거 기출된 바 있죠. 그죠? 뭐라고 했었어요?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의 관점 하에서 자원이 가져야 되는 네 가지의 특성을 써봐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니의 브리오 잘 알고 있으니까 빡 쓰면
점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결국 뭘로 가는 거예요? 이익 중심적 관점인데 산업구조론적 관점만으로는 안 되고 자원을 잘 관리하려면 그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 자원인지를 잘 알아야 되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반의의 자원 기반 관점을 토대로 네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자원을 잘 관리하면 되고 그럼 그 뒤에 문제가 뭐였어요? 그래서 인사부서의 역할 네 가지 써봐였잖아요. 그럼 이런 자원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인사부서가 균형적으로 행대전변 잘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였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요 감을 우리가 잡아보자 였고 보시면 여기서 우리가 이익 중심적 관점이고 자원 중요하니까 이 자원에다가 지원해 줄 건데 그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는 뭐 한다고요?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고 나서 물적 재무적 자원도 유한하다 그랬죠. 그죠? 그럼 그러고 나서 얘가 돈을 실제로 벌어다 줬는지 안 벌어다 줬는지를 확인하는 것 이걸 우리가 인사관리에서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회계적 책무성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투입한 만큼 얼마나 돈을 벌어다 줬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할 수 있는 툴을 나중에 교육훈련의 평가에서 뭘로 배워요? 그렇죠. ROI로 보자, ROI. 요렇게까지 한번 머리를 깨워보자 정도였고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전략적 접근 이야기하고 있는데 발생 배경의 네 번째 줄 보시면 인적자원 모델은 상사가 부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능력을 개발하고 끌어낼 뿐만 아니라 여기 작업장에서 스스로 작업 사항에 대해서 결정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자. 요 결국 뭐예요? 이익 중심적 관점이다. 요 이야기 또 하는 거고 그 밑에 줄을 보면 그래서 경쟁력의 원천이 된다. 자원 기반 이론이 정립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 오셔가지고 자원 기반 이론에서 자원이 가지고 있는 특성 두 가지가 있다 했어요. 두 번째 줄에 자원 이질성. 자원 자체는 다르더라. 라는 거고요. 그 밑에 줄에 비이동성도 경쟁 우위를 가능케 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비이동성을 높이는 세 가지 힘이 뭐가 있었습니까? 경로 의존성, 사회적 복잡성, 인간관계 모호성. 요거 세 가지 있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뭘 봐요? 불이호를 보죠. 첫째, 가치 있는 자원이 있어야겠다. 둘째, 희소하다고 여기는 자원이 있어야겠다. 셋째, 완벽하게 모방할 수 없는 자원이어야겠다. 모방 불가능성이었죠. 넷째, 대체할 수 없는 자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조직화랑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의가 자원 기반 이론 이야기할 때 그 자원은 재무적, 물적, 인적 자원 모두를 포함하는 내용이었고요. 이 중에서 인적 자원만을 가지고 좀 더 이야기를 한 학자가 그 뒤에 나와 있는 라이트와 맥마한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입니다. 별도로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 밑에 문단의 두 번째 줄 보면 첫째, 특정한 인적 자원이 기업의 가치를 제공하고 수요가 다르다면 이것은 지속적 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여기를 좀 헷갈려 하시는데 우리가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예요? 돈 벌어다 준다. 전략적 가치가 있다. 나한테 돈을 벌어다 주는데 그것만으로는 원래 뭐예요? 경쟁 동의죠. 동의. 경쟁 우위가 아니고. 근데 여기서는 나한테 가치 있는 자원이 남에게는 가치가 없더래요. 수요가 각기 다르더래요. 그러면 경쟁 우위의 원천이 된다. 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 희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줄에 타당한 채용 제도와 유연한 보상 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자원은 잘 없으니까 잘 관리하자. 요 이야기하는 거고. 셋째, 모방할 수 없는 인적 자원과 인사 제도라야 경쟁 우위의 원천이 된다. 그 밑에 줄에 요건 좀 읽을게요. 기업의 정책이나 관행, 문화를 형성하는 특수한 관계 속에서 활동하며 쉽게 모방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 문장도 좋은데 수험적으로는 어떻게 하자고요? 경로 의존성, 인간모호성, 사회적 법자성 그거 외워서 쓰자. 이렇게. 그 다음에 넷째 보겠습니다. 대체 불가능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수한 종업원을 보유한 기업이 경쟁 우위를 확보하면 다른 기업으로 대체하여도 우위를 확보한 기업이 새로운 기술 등을 통해 우위를 지속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 너무 어려운 얘기다. 그죠? 요거 어떻게 맞닿으면 돼요? 우리 조직화 그리고 대체 불가능성은 뭐라고 했습니까? 관리, 관행, 조직, 문화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 내에 있는 화기평 보유방의 모든 시스템을 의미하는 거고 그것을 잘 해야 가치 있고 희소하고 모방이 어려운 자원이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 수습설 뭐 이런 거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그 다음에 그 밑에 문단 기업의 내부 자원과 전략과의 연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줄 보시면 인적 자원의 능력에 맞게 전략의 방향을 정하여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나왔었구나 한번 느끼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셔서 키워드만 보겠습니다. 그림 1-5의 밑에 줄에
주요한 요소다. 동기부여 개발하자. 그 밑에 줄에 수많은 잠재력을 가진 자원으로 보자. 그러니까 교육훈련 잘해야 된다. 되어 있고요. 여기서부터 29페이지까지는 한 번만 복습하실 때 한 번만 읽어만 보십시오. 읽어보셔도 괜찮은 문장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 정도면 됩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 가셔가지고 비판점을 한번 보시죠.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해서 웬만하면 비판은 안 하시면 됩니다. 안 하시면 되고 내가 너무 답안을 빨리 많이 잘 썼다 라고 할 때 그때 보론이나 결론에서 그냥 얕게 쳐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뭔지만 보시면 첫째 보겠습니다. 전략 접근의 핵심 내용인 기업의 경영 전략은 인적 자원 관리 전략과의 적합성의 극대화인데 이거 우리 뭐라 그래요? 수직적 적합성이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수직적 적합성. 인사관리의 개별 기능들이 전사적인 전략과 얼마나 적합성을 가지는가 연계되어 있는가 였어요. 그 정도에 대한 측정의 용이성이 낮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 모호성이 너무 크죠. 그러니까 삼성이라서 인사제도가 좋아서 그 인사제도로 돈을 버는 건지 아니면 삼성이 돈이 많아가지고 인사제도를 도입한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둘째 보겠습니다. 환경, 경영전략, 인적자원 전략 간의 연결을 그 내용으로 하는데 이거 뭐예요?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를 바라보는 접근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봤어요. 우리 뭐였습니까? 보편론적 접근법, 상황론적 접근법, 구성 형태론적 접근법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거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환경, 경영전략, 인적자원관리 전략이니까 상황론적 접근법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보시면 되겠고 근데 늘 옳은 제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주장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상황적 접근에 대해 맨 마지막 줄 보면 페퍼는 효과적인 인적자원 관리는 어떤 환경이나 전략에서도 그 유효성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가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성과주의 시스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일기 들어가면 뭐 볼 거냐면 과연 나올 수 있을까 하면서도 열심히 보는 게 있어요. 고성과 작업 시스템에 대한 확계평 보유방 요거 보실 거거든요. 그때 요거를 써주시면 좋아요. 가점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황론적 관점의 반대 입장 뭐예요? 보편론적 접근법 하에서 요 고성과 작업 시스템을 논하고 있더라. 이런 거. 그래서 우리 이거 그때 뭐 했었습니까? 전사적 품질 관리라고 해가지고 요거 했었죠. 그죠? 이제 쉴 거예요. 우리가 불량률이 낮아진다라는 건 관리 비용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적정한 불량률을 가져보자. 이렇게 했는데요. 불량률이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관리 비용이 체감한다면 이 부분은 너무나 좋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러기 위해서는 전사적으로 품질을 관리하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뭐 하면 돼요? 동기부여가 되면 돼요. 그래서 뭐 하면 돼요? 모든 사람들이 고성과자가 되면 불량률은 없을 거잖아요. 전사적으로 모든 사람이 동기부여되고 고성과가 되면 그래서 이것을 위한 게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우리가 고성과 작업 시스템 전사적 품질 관리를 높일 수 있는 작업 시스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 적는 거예요? 요거 적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럼 얘가 결국 뭐라고요? 상황론적 관점이 아니다 요거까지 이번엔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노동제약적 접근 아까 이야기한 그거예요. 편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본서의 구성 치우고요. 학문적 체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부터 10분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